방송국에서 저를 파견하여 고고학 연구소의 발견에 대해 취재하라고 했습니다. 1000년 전이 여성 시신이 발굴된 것이었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여성의 얼굴을 복원한 이미지가 3년 전 실종된 제 이웃집 여동생과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 자리에서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옆에 있던 안내원이 제 이상한 모습을 알아채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자님,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시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고문원에 따르면 고고학 연구소는 이 여성이 27세에 사망했다고 추측했는데 이는 전설적인 여제 정약래가 역사 속에서 사망한 나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나이였습니다. 27세에 죽다니 그게 말이 되나? 저는 속으로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 임군도 정확히 27세에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신의 전신뼈에는 3개의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무릎에 있었는데 이는 어렸을 때 부러졌던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다행히 제때 치료를 받아 후유증 없이 나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야사 기록에도 실제로 여제가 어린 시절 다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죠. 저는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웃집 여동생이 11세 때 4m 높이의 뽕나무에 올라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애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더니 저에게 말했죠. 언니가 좋아하는 뽕나무 열매 엄청 많이 땄어요. 하지만 말을 끝내자마자 발을 헛디뎌 나무에서 떨어졌고 공교롭게도 다친 곳이 왼쪽 무릎이었어요. 이런 기묘한 우연들은 저로 하여금 그 여성 시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고고학 연구소의 안내원은 뼈 분석과 함께 발굴된 부장품의 규모를 근거로 이 시신이 1000년 전 여제 정약래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과거 고군에 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많이 봤던 터라 사망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그녀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해 보셨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참을성 있게 대답해 주었어요. 탄소 연대 측정법은 시신의 일정 부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원장은 보존 원칙 때문에 관속 부장품인 도자기의 연대만 측정하기로 결정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도자기는 양나라 시대, 그러니까 정약래가 통치했던 1000년 전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왼쪽 무릎 외에도 이마뼈와 왼쪽 가슴의 갈비뼈에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 균열의 모양과 크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그녀가 죽기 전에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그게 치명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왼쪽 가슴 갈비뼈의 균열은 날카로운 물체가 등 뒤에서 찔러 심장을 관통한 것이 그녀의 사망 원인이라는 걸 보여주었죠. 정약래의 죽음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는데 이 균열들이 1000년 전 그 여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어느 정도 드러내줄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고고학 연구소를 떠날 때 제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웃집 여동생과 똑같은 얼굴을 보고 나니 이게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스스로를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애는 제게 유일한 여동생이었고 저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취재라는 명목으로 다시 고고학 연구소를 찾아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제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오전 내내 조사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해 짜증이 나서 혼자 연구소 최고층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 때 두 남자가 몰래 옥상으로 올라와 문을 잠갔다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다행히 저는 몸집이 작고 잘 숨어 있어서 그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죠. 제 시야에서는 두 사람 중 한 명의 얼굴만 뚜렷이 보였어요. 그는 덩치가 크고 얼굴이 사나워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처음 꺼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너 혼자 그 큰 먹잇감을 다 삼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악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극비리에 활동하는 도굴단이었어요. 그들은 무덤을 털 때마다 주변에 씨앗과 영양분을 뿌려놓곤 했죠. 원래 외진 들판에 있는 무덤들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덤불로 자라 자연과 섞여 잡초 더미 아래 도굴된 고분이 있다는 걸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몇 년 뒤 풀이 나무로 자라면 뿌리가 뻗어 무덤에 두 번째 피해를 입히곤 했죠.
서한시기의 성양호 무덤이나 진나라 호표 장군의 무덤도 안목 때문에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추적을 피하려고 그들은 외국 고객들과만 거래했어요. 수년간 수천 점의 귀중한 유물이 그들의 손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죠. 수많은 대형 사건을 일으켰지만 안목의 행적은 철저히 감춰져 있어서 경찰이 몇 년을 추적해도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설마 불법 도굴 조직이 고고학 연구소와 연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를 등지고 있던 남자는 복장으로 보아 분명 연구소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안목이 항상 고고학 연구소보다 한 발 앞서 무덤을 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연구소 안에 그들에게 계속 정보를 흘리는 내부자가 있었던 겁니다. 도굴꾼의 질문에 그 내부자는 대답했어요. 그건 진짜 정양래의 무덤이야. 만약 들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수 없어. 살기 어린 얼굴의 도굴꾼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너 진짜 정양래의 무덤인지 확신해? 내부자는 그의 말에 담긴 뜻을 알아채고 되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도굴꾼이 대답했어요. 오래 협력했으니 너한테 숨기지 않을게. 몇 주 전에 부하들이 그 무덤에서 고서를 하나 꺼냈어. 아는 사람이 봤는데 양나라 때 기관술사가 쓴 책이라더라고. 정양래의 무덤을 설계한 사람이었대. 그 책에 정양래의 진짜 무덤과 가짜 무덤 49개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어. 너 혹시 다른 고분 좌표 몇 개 더 주면 내가 이 책을 너한테 줄게. 내부자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거래가 성사된 후 두 사람은 차례로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취재를 핑계로 연구소 각 부서를 돌며 그 내부자를 목소리와 복장으로 찾아내려 했어요. 하늘도 도운 걸까요? 결국 그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장소가 원장의 사무실이었어요. 제 앞에는 약간 나이 든 남자가 있었는데 세탁으로 색이 바랜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주름진 모습이 순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착각할 리 없었어요. 목소리와 체형, 복장까지. 옥상에서 등을 돌렸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사람. 다름 아닌 원장이었죠. 그의 깔끔한 책상 위에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깔끔한 책상 위에 놓인 명패에는 성함과 직함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혜원. 고고학 연구소 원장. 그는 온화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며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에 응했고 청렴하고 정직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장 원장님, 최근 발견된 정양래의 무덤에 대해 들었는데 도굴꾼들에게 도난당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발굴 당시 무덤터가 온전하지 않았고 여러 곳이 거의 무너져 있었다고요. 연구소 전문가들이 제게 의도적인 파괴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장혜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게 불법 도굴꾼들의 소행임을 확인했어요. 유물을 훔치던 중 실수로 몇 개의 기관을 건드려 무덤터 일부가 무너졌죠. 그로 인해 안에 있던 많은 유물도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무덤의 파괴 정도를 말할수록 그는 점점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제 앞에서 도굴꾼들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정말 분노를 일으킬 만합니다. 역사의 죄를 짓고 조국의 죄를 짓는 짓이에요. 저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그의 연극을 조용히 지켜봤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자신을 욕하면서도 열정적이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살짝 변하더니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참을 살핀 후 책상 위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임 기자님, 당신은 정말 그녀와 좀 닮았네요. 그가 가리킨 사진은 그 여성 시신의 얼굴 복원 이미지였습니다. 제 여동생 임구는 그 사진과 똑같이 생겼고 저와 임구는 3, 4할 정도 닮았죠. 네, 처음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시선을 마주하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인연이겠죠. 하늘이 저에게 여동생을 다시 만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장혜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몰래 그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옥상에서 그가 도굴꾼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걸 들었거든요. 약속한 날, 저는 도굴꾼이 장혜원의 차를 가로막는 걸 봤습니다. 멀리서 차 안의 행동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청 장치를 통해 누군가 가방을 뒤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장혜원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정안구 늪지공원. 동쪽으로 약 2km쯤 가면 마을 사람들이 작은 물건 몇 개를 파냈어요. 제가 직접 감정해봤는데 아마 당나라 때 무덤일 겁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최대 3개월까지만 숨길 수 있어요. 그 이후엔 보호와 발굴을 위해 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간 계산 잘해서 빨리 움직여요. 도굴꾼은 만족스러운 듯 약속을 지켜 고서를 장혜원에게 건넸고 말했습니다. 22-23쪽에 원장님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몇 분간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혜원이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듯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도굴꾼이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랍지? 천년 여제는 이미 먼지가 됐어요. 진짜 무덤 같은 건 없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양래가 먼지가 됐다면 그 여성 시신은 제 여동생 인군일까요? 하지만 그들의 다음 대화는 저에게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가 발굴한 그 여성 시신은 그냥 따라 묻힌 노비일 뿐이야. 도굴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장 원장님이 그걸로 출세하려던 꿈은 이제 끝났네. 여성 시신 얘기가 나오자 장혜원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3년 전에 너희가 그 시신을 건드린 적 있나? 도굴꾼은 부인했어요. 그때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기관을 건드려서 터가 무너졌고 빈손으로 간신히 도망쳤어요. 시신은커녕 관도 손대지 못했죠. 진작 정양래 무덤인 줄 알았으면 죽기 살기로라도 뭐라도 챙겼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양래 무덤 발굴 장소는 제 마을 근처로 조상집과 인군이 실종된 곳에서 약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덤에 들어간 3년 전 시점도 인군이 사라진 때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이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직감이 말해주길 인군의 실종은 그들과 분명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였죠. 물론 저는 누구보다 제 유일한 여동생이 차가운 시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무덤 속 시신이 정말 그녀라면 저는 진실을 밝혀내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겁니다. 장혜원이 언급한 당나라 무덤은 경관공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호텔 고층의 방을 잡고 쌍안경으로 3km 내 전경을 관찰했어요. 과연 일주일 후 그 도굴꾼의 모습이 그 주변에서 눈에 띄었어요. 그는 밤마다 황무지에서 어슬렁거리며 지형을 살피는 듯했죠. 아무리 조심해도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한 쌍의 눈이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마침내 바람 부는 캄캄한 밤, 그가 몇 명을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삽이 땅에 박히는 순간 주변에 매복해 있던 경찰이 즉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호텔 고층에서 저는 이 멋진 장면을 바라봤어요. 저 혼자서는 그 흉악한 도굴꾼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전문가들에게 맡겼죠. 며칠 전 저는 익명으로 경찰에 그 지역 근처에서 도굴 용의자가 출몰한다고 신고했어요. 효율적인 경찰은 미리 매복을 준비했고 도굴꾼이 잡힌 지 사흘째 되는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임청 기자님, 경찰서에 좀 와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놀라지 않았어요. 도굴꾼이 잡힌 순간부터 이 전화를 기다렸거든요. 그가 잡혀도 경찰은 제 여동생 실종과 그를 연결짓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의 휴대폰 케이스에 인군의 사진을 넣어뒀어요. 그러면 경찰이 필연적으로 그와 실종된 소녀의 관계를 조사할 테죠. 경찰서에 도착해 담당자인 천경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군에 대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도굴꾼은 입을 굳게 다물고 그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 중 가지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사진을 보고 겁에 질려 신문 압박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3년 전 정양래 무덤을 털던 중 그들은 우연히 인군에게 들켰어요. 그들은 그녀를 기절시키고 의식이 없는 그녀를 무덤터로 끌고 들어가 털고 나면 그 안에 생매장할 계획이었죠. 그러다 누군가 기관을 건드렸는지 무덤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모두 당황하며 도망쳤습니다. 빠져나왔을 때 인군이 거기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무덤 입구 근처 단단한 흙바닥에 버려져 있었는데 무너짐으로 사라질 리 없었죠. 그들은 그녀가 깨어나 스스로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몇 달간 해외로 숨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예요. 가지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떨며 눈물을 참고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정말 칼로 찌르지 않았나요? 시신의 이마뼈 상처는 일치했지만 왼쪽 갈비뼈를 관통한 치명적인 칼자국은 아직 맞지 않았어요.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된 가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기계는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그 여성 시신이 인군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가 무덤터에서 사라진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녀가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왜 날카로운 물건에 가슴을 찔려 결국 관 속에 차갑게 누워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서를 연결해보면 그 여성 시신은 인군일 수밖에 없어요. 도굴꾼은 입이 무거워 장혜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저도 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고고학 연구소 원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도굴꾼과 장혜원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취재 중에 시신의 얼굴 복원 이미지가 인군과 똑같다는 걸 발견했다고 말하며 고고학 연구소의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평범하고 겁 많은 사람이라 고고학 연구소 원장이 도굴단과 결탁했다는 거대한 사건에 맞설 용기가 없었어요. 불법으로 얻은 도청 녹음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었죠. 어느 쪽이든 저는 대항할 힘이 없었고 대항할 용기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여동생의 시신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익명으로 녹음을 경찰에 넘기고 멀리 떠나 그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장혜원이 위험한 수를 두어 저를 궁지에 몰아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온라인에 떠들썩하게 선언했어요. 그 여성 시신이 바로 정양래의 시체이며 그 무덤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정양래의 진짜 무덤이라고요.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애초에 진짜 무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그가 개념을 바꿔치기 했다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그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지만 진짜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 그가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였죠. 그의 휘하 고고학 전문가들도 무덤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 무덤은 정말 정양래의 무덤이었고 이전에 발굴된 어떤 무덤과도 규모와 양식이 달랐기 때문이죠. 교활한 늙은 여우 장혜원은 이 모든 걸 철저히 계산한 거예요. 저와 경찰이 연구소에 가서 의사를 밝히자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무겁게 말했어요. 임 기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죄송하게도 탄소연대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복원 이미지가 인군과 똑같은 건 우연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복원 이미지는 현대인의 초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큰 데이터와 시신의 두개골을 결합해 만든 거라. 아마 시신의 두개골이 인군과 80에서 90% 비슷해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복원 기술이 우연히 인군의 얼굴 데이터를 사용해 이미지를 만들었을 거라고 했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혜원은 교묘하게 목소리를 바꾸어 우리에게 큰 죄명을 덮어씌웠어요. 게다가 탄소연대 측정은 시신 표면에서 상당량의 뼈를 긁어내야 해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어요. 만약 여러분 말대로 탄소연대 측정을 해서 시신을 훼손했는데 결과가 양나라 시대의 죽은 천년 여제 정양래임이 밝혀지면 이 죄를 누가 책임질 건가요? 임 기자, 제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망고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의기양양한 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쓰게 웃었어요. 처음엔 이를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여동생을 데려오기 위해 그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무덤에서 사라진 인군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얼굴이 닮은 점, 일치하는 뼈의 균열, 기타 세부사항까지 상세히 적었죠. 이야기의 기묘함 때문에 기사는 순식간에 여론을 뜨겁게 달궜어요. 세상에, 읽다가 소름 돋았어.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네. 그 여성 시신이 정말 실종된 인군일까? 근데 원장이 논리적으로 증거를 댔으니 음모론은 그만둬. 그냥 우연일 뿐이야. 다른 전문가도 진짜 무덤이라고 확인했잖아. 이렇게 많은 우연이 있다고 믿어? 난 여전히 의심스러워. 네티즌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여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청 녹음을 익명으로 온라인에 올렸어요. 이 녹음으로 장혜원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제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와 그 뒤의 안목은 절대 저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섰지만 장혜원은 이를 악물고 녹음 속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도굴꾼도 협조하며 의조라고 부인했어요. 경찰은 녹음을 전문기관에 보냈지만 음질이 선명하지 않아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녹음을 공개하지 않고 망설였던 이유도 이거였죠. 장혜원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차 안에서 도굴꾼과 거래할 때 일부러 잡음을 많이 만들어 사람 목소리가 큰 배경소음에 뒤섞여 왜곡되게 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없게 했죠. 증거가 없으니 그는 곧 풀려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예상했어요. 애초에 녹음을 올린 목적은 그를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여론이 그를 압박해 탄소연대 측정을 하게 만들어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거였죠. 녹음이 공개된 후 여론이 폭발했어요. 장혜원이 계속 녹음이 가짜라고 변명했지만 네티즌과 대중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짜든 가짜든 탄소연대 측정하면 바로 알잖아. 고상한 이유를 대봤자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 저러는 거 아냐. 정양래 진짜라고 떠들었으니 증명해봐. 탄소연대 측정만 하면 다 명확해질 거야. 여론의 목소리가 너무 강했고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장혜원은 결국 시신에 대해 탄소연대 측정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 여성 시신은 1000년 전에 죽은 거였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제 여동생이야. 저는 떨며 믿을 수 없었어요. 탄소연대 측정은 조작할 수 없었고 관속 시신은 정말 양나라 시대에 죽은 거였죠. 장혜원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임 기자, 왜 믿지 않으려 하나요? 그 시신은 정말 정양래예요. 그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탄소연대 측정 보고서만 공개되면 이제 누구도 무덤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론 폭풍 속에서 저는 순식간에 비난의 중심이 됐어요. 음모론 외치던 놈들 어디 갔어? 사과해. 너희 때문에 탄소연대 측정에서 정양래 시신을 망가뜨렸잖아. 저 기자는 고의로 유물을 훼손한 거 아냐? 엄중히 조사해야 해. 제가 절망하며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장혜원이 갑자기 경찰에 정식으로 체포됐어요. 그는 모든 걸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자신의 사생활 때문에 무너질 줄은 몰랐죠. 몇 달 전 그의 혼외 아들이 온라인에 유물을 자랑하며 부를 과시했어요. 그 유물들은 극도로 희귀하고 많은 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었죠. 경찰이 주목했고 단서를 따라 장혜원에게까지 닿았어요. 처음엔 상부에서 따로 계획이 있어 그를 일찍 잡지 않으려 했지만 녹음이 공개되고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경찰은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경찰은 계획을 앞당겨 체포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혜원의 금고에서 고서 한 권이 발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3페이지가 그가 찢어버린 상태였어요. 경찰이 아무리 신문해도 장혜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치장 창문 밖에서 그를 다그쳐 물었죠. 왜 탄소연대 측정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거죠? 임군이 무덤에서 실종된 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양래가 그녀를 선택한 거야. 그는 그 무덤이 수많은 세대가 찾아 헤매던 정양래의 진짜 무덤이라며. 그 여성 시신은 한때 임군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양래라고 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장혜원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찢어버린 고서의 몇 페이지는 분명 거대한 비밀을 담고 있었고 그 비밀이 모든 의문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열쇠였을 거예요. 장혜원 외에도 그 고서를 본 사람은 도굴꾼이었죠. 신문 압박과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기 위해 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는 정양래 여제가 25세의 병에 걸린 후 영생의 길을 추구했다고 했어요. 신비로운 도사의 말을 듣고 그녀는 양나라 전 국토를 기초로 한 진법을 만들고 7 곱하기 7, 즉 49개의 무덤을 진압점으로 삼아 등선진이라는 것을 설계했다고 했죠. 진법의 마지막 단계는 화장으로 속세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양래는 진짜로 먼지가 되어 세상에서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그의 말과 장혜원의 말이 서로 모순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어. 그 후 도청 녹음에서 언급된 페이지 번호가 떠올랐어요. 도굴꾼이 장혜원에게 고서를 건넬 때 분명히 22, 23쪽에 원장님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고서에서 찍힌 페이지는 3장인데 번호상으로는 2장만 빠져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22쪽과 23쪽 사이에 숨겨진 페이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숨겨진 페이지에야말로 정양래 무덤의 진짜 비밀이 담겨 있었고 그걸 아는 건 장혜원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저를 증오했고 죽을 때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형 집행 전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너는 영원히 내 여동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를 거야. 경찰과 고고학 연구소는 도굴꾼이 제공한 위치를 토대로 고서가 발굴된 무덤을 찾아냈어요. 분석 결과 그건 실제로 기관술사의 무덤이었죠. 무덤 근처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 기관술사의 후손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풍수와 수학에 관한 많은 고서를 남겼죠. 저는 몇 달간 그걸 파고들며 연구했어요.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기묘한 전설과 주술, 그리고 이상한 무덤 기관 설계 도면들이 가득했어요. 고서 속 환생술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터무니없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저는 고고학 연구소로 달려가 모든 재질을 무시하고 여성 시신의 대퇴골을 힘으로 부러뜨린 뒤 칼로 뼈 표면을 두껍게 깎아냈어요. 지난번에 네티즌들이 제가 고의로 유물을 훼손했다고 한 건 분노 속에서 나온 말발이었을 뿐이었지만 이번엔 제가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곧바로 천경관이 저를 체포하러 왔어요. 다들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천경관에게 뼈 샘플을 다시 탄소연대 측정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유치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탄소연대 측정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그 여성 시신은 3년 전에 죽은 거였어요. 게다가 대퇴골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전에 없던 DNA가 발견되었고 그 DNA는 제 여동생 임군의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찾았어요. 1000년 전 정양래는 선인이 되는 길을 찾은 게 아니라 환생술을 추구했던 거예요. 49개의 무덤은 환생 진법이었죠. 제 마을 근처 무덤이 다른 무덤들보다 규모가 뛰어났던 건 그게 이 진법의 눈이었기 때문이에요. 정양래는 도사의 말을 듣고 제 영혼이 담겨 있다고 믿었어요. 100년 동안 1월의 전기를 충분히 흡수하면 새로운 뼈에 붙어서 혈육이 다시 자라 환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녀는 눈진법 무덤에 정교한 기관을 설계했어요. 임군은 무덤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우연히 그 기관을 건드려 여제가 환생할 새로운 뼈가 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장혜원이 정양래가 그녀를 선택했다고 한 이유였죠. 술사 후손의 고서에서 그 기관 설계를 발견했을 때 저는 떨며 목 놓아 울었어요. 그건 극도로 잔인한 기관이었어요. 건드린 사람은 날카로운 물건에 왼쪽 가슴을 찔리고 피를 다 흘려 죽은 후 온몸이 특수약물에 잠겨 살점을 녹여 뼈만 남게 되는 거였죠. 뼈만 남으면 기관이 관 바닥을 움직여 그녀를 안으로 넣었어요. 관 속 정양래의 재는 특수 처리로 새로운 뼈에 스스로 달라붙어 온몸을 덮었죠. 그래서 뼈 표면을 깎아 탄소연대 측정을 했을 때 1000년 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장혜원은 고서에 숨겨진 페이지를 발견한 후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있게 탄소연대 측정을 했고 그게 정양래의 진짜 무덤이라며 시신이 한때 임군이었다가 이제는 정양래가 되었다고 했던 거죠. 임군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시간을 초월한 음모의 희생자였죠. 그녀는 흉악한 도굴꾼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미신에 빠진 여제에게도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에 환생술 따위가 어디 있겠어요? 생전에 아무리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해도 죽은 뒤 쟤는 그저 탄산칼슘 덩어리에 불과하죠.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신이 유물이 아니었기에 제 죄목은 당연히 사라졌어요. 자유를 되찾고 저는 떨며 고고학 연구소로 들어가 속삭였어요. 임군, 언니가 너를 집으로 데려가러 왔어.